자, 260페이지 임대차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다른 것보다는 조금만 더 입문 과정이지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차도 뭐를 임대차라고 하는가? 자, 먼저 임대차를 보기 전에 대차라는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차. 대차라는 건 빌려준다는 대고요. 빌린다는 차입니다. 빌려주고 빌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차예요.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라 하고요.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그걸 대차라고 합니다. 이 대차가 세 개가 있습니다. 민법에. 소비대차가 있고요. 사용대차가 있고요. 임대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는 그 물건이 소비물이냐 비소비물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원래 대차의 경우에는요, 물건을 빌린 사람이 나중에 그걸 반환해야 되잖아요. 남의 걸 빌려 썼으니까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할 때 소비물인 경우에는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할 수가 없어요. 빌려가지고 그걸 소비한단 말이에요. 옆집에서 쌀이 떨어져가고 옆집에서 쌀을 한 대박 빌렸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럼 빌린 쌀을 밥을 해 먹고 소비를 하고 동종류 물건으로 반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소비대차예요. 반면에 사용대차나 임대차는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대차와 나머지 대차는 객체가 소비물이냐 비소비물이냐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무상이냐 유상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임대차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돼요. 차임. 반면에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물건을 옮기는데 카트가 없어가지고 낑낑거리다가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해요. 혹시 카트 1시간만 빌려줄 수 있나요? 관리사무실에서 빌려줄 수 있대요. 몇 동 몇 호세요? 자, 몇 동 몇 호인데요. 그래서 사용료는 얼마인 그랬대? 무상이래. 그게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빌리는 것, 이게 사용대차고, 사용료를 주면서 빌리는 게 임대차가 됩니다. 일단 대차 세 가지 이렇게 구별을 일단 하십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갑니다. 자, 임대차는 어느 한쪽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제주도 렌터카 회사, 제주도에 와라! 렌터카를 사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럼 빌리는 사람은 그래? 그럼 나는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이 사용료가 바로 차임 지급입니다. 요걸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은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을, 타방은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것을 임대차라 합니다. 자, 물건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은 임대인, 차임 지급을 약속하는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하죠. 원래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 그랬죠. 그래서 소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소비대주, 소비차주, 사용대차는 사용대주, 사용차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임대차는 임대주, 임차주 이렇게 안 부르고요.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겠죠. 자, 양당사자가 채무 생기니까 쌍무고요. 서로 주고받으니 유상이고요. 약속만 하니까 약성이고요.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되죠. 유상, 낙불 이렇게 됩니다. 유상계약이니까 당연히 담보 책임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쌍무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겠죠. 어쨌든 이런 걸 임대차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의, 성질, 유상, 낙불, 특징. 자, 요 물건. 첫째,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는데 농경지는 제외됩니다. 농경지는 농지법이 따로 있고요. 그 농지법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임대차나 위탁 경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래서 물건이 아니고 물건이죠. 이거 오타가 있네. 물건 사용 수익. 이 물건은 부동산 또는 동산을 불문하되 농경지는 제외된다. 두 번째, 당연히 이 물건은 비소비물이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 임대인 소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타인 물건 임대차도 얼마든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특징이 될 것이고요. 차임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요.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무효가 아니고 사용대차가 됩니다. 사용대차. 두 번째, 차임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에. 차임액에 대해서는 얼마다 이런 거 규정이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차임은 금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금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돈으로 차임을 지급할 수도 있고 노동력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어쨌든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매매에서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그랬죠. 차임은 금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임대차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물권에서 한번 봤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해 봅니다. 갑이 을과 자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자, 을은 갑소유 땅을 왜 빌렸나 봤더니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려고 빌렸어요. 을이 갑소유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기 위해서 갑소유 땅을 빌린 거예요. 임대차. 자, 갑은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입니다. 원래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을 소유하려면 지상권을 설정받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상권 설정 잘 안 해준다 그랬죠. 우리 민법상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좀 불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 잘 안 해주고 주로 토지 임대차 계약 관계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을이 갑소유 땅을 빌려갖고 임차인이 돼버리면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 임차권은요. 타인 토지를 직접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 아니고요. 물권이 아니고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 임차권은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에게 내가 너하고 계약을 했으니 네 땅을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물론 흔히 토지 임차권이라고 불러요. 토지 임차권, 보통 토지 임차권이라고 부르지만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용 수익 청구권입니다.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걸 대항력이 없다 그래요. 대항력이라는 건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하는 힘을 말합니다. 물권이 대표적이에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물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권리죠.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물권은 기본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힘이. 하지만 채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만 돈 갚아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돈을 빌려가지 않은 사람한테 돈 갚아라 때는 두드러 맞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걸 상대권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요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은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은 이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내 땅이다. 나가달라. 이렇게. 하지만 을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병에게 주장을 못합니다. 채권에 불과하니까. 이게 대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병은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주장해서 내 땅이니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을은 병에게 내가 갑하고 계약을 했으니 네 땅을 사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못해요. 을이 병에게 내가 갑하고 계약을 했으니 네 땅을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병은 내가 너하고 계약했냐? 갑한테 얘기해라. 난 모른다. 이러면 그만이란 말이죠. 이렇게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을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건물을 지었고 소유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갑의 땅을 팔아버리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을에게 건물을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 을은 꼼짝없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 임차권만은 힘을 좀 강화시켜 주자. 부동산 임차권 강화가 나옵니다. 어떻게 강화시켜 주냐? 부동산 임차권을 어떻게 강화시켜 주냐? 임차인을 그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지 마요. 대항력을. 대항력을 부여하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병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임차권은 단순한 채권에 불과하니까 채무자인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이 없어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적어도 부동산 임차권만은 토지나 건물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하여 토지나 건물의 신소유자에게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민법이 두 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621조 임차권 등기하고요. 622조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621조 임차권 등기는요. 첫째, 각과 을사의 반대 약정이 없어야 돼요. 각과 을사에 임차권 등기는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약정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이란 말은 을이 갑에게 등기해달라고 청구했을 때 갑이 노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을이 갑에게 등기해주세요라고 청구했을 때 갑은 등기해줄 의무 따위는 없어요. 갑은 싫어. 그럼 그만이에요. 따라서 이 임차권 등기는 민법상 있으나 마나 하는 제도가 됩니다. 갑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622조라고 아주 강력한 대항력 부여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이 622조는 딱 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타인 토지에서 남의 땅에서 다른 건 안 됩니다. 딱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안 돼요. 수목 안 됩니다. 건물만 소유하기 위해서 공작물 안 됩니다. 남의 땅에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그 땅을 빌린 경우에 이게 첫 번째 622조 남의 땅에서 뭘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공작물 안 돼, 수목 안 돼. 딱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린 경우에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를 안 해도 토지 등기부에 을이 갑에게 등기해달라. 갑이 노. 그래서 토지 등기부에 임차권자 을 이렇게 등기가 되는데 안 됐어. 그 토지 임차권이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을이 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622조 대항력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항력입니다. 다만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아주 제한적으로만. 딱 요 경우에만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만 건물을 소유권 등기했을 때 요때만 622조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이걸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의 성립. 임대차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가 약정하면 되죠. 그럼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성립관에서 이 존속기간하고 갱신의 문제가 또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존속기간 및 갱신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5군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물권에서 2군데를 우리가 이미 봤죠. 지상권 존속기한 및 갱신, 전세권 존속기한 및 갱신 봤어요. 그다음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한 및 갱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한 및 갱신. 여기 총 5군데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한 및 갱신. 자,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한 및 갱신. 자, 먼저 존속기간. 두 종류가 있죠. 최장, 최단. 최장 존속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최장이고요.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세권에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최장기간이 있었고요. 지상권에는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최단위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에는 최장도 규정이 없고 최단도 규정이 없어요. 알아서 하라 이래. 알아서 하라. 최단, 최장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635조에서 정말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약정하지 않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대차로서 각 당사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언제든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통고를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6달, 한 달,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6달, 한 달, 5일이 지나야. 자, 6달, 한 달은 부동산 임대차고요. 5일은 동산 임대차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달이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한 달입니다. 요게 지나야 동산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든 5일입니다. 요게 지나야 계약은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해지는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원칙이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한테 도달을 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요. 위에 것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상대한테 도달을 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우리 민법 총칙 111조 1항에 의하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담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 의사표시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그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한테 도달을 하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를 즉시 해지라고 해요. 즉시 해지. 반면에 이게 원칙인데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예외적으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한테 도달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걸 즉시 해지와 구별해서 해지 통고한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월, 1월, 5일이 해지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지 기간이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한테 도달하고 나서 얼마가 지나야 해지가 되는가, 그걸 해지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나중에 임대차 종료 파트를 가서 임대차 종료라는 파트가 나와요. 그 임대차 종료 중에 계약 해지에 의한 종료가 나오는데요. 계약 해지에 의한 종료, 기본소에. 그 계약 해지가, 임대차 계약 해지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와 즉시 해지. 이걸 나중에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해지 통고는 하나,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해지 통고로 간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3개가 더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단 원칙, 해지, 즉시 해지, 예외, 해지 통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갱신. 갱신은 3가지 방법이 있었죠. 약정갱신이 있고요.
합의로 갱신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두 번째, 법정 갱신하고 묵시적 갱신이 있었죠. 자, 민법상 임대차에 법정 갱신이 있는가? 있어요. 639조. 그런데 법정 갱신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법정 갱신이었죠. 그럼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 갱신 되려면, 민법상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되려면, 자동 갱신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이 세 가지, 제주도 렌터카 빌리는 거 생각합니다. 제주도를 놀러 가면서 렌터카를 48시간을 빌렸어요. 48시간. 자, 렌터카를 48시간을 빌렸는데 48시간이 됐어요. 즉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자,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렌터카를 반납해야 되죠. 기간 만료됐으니까. 보통 렌터카 기간 만료 전 한 30분 전쯤 가서 반납은 미리 하죠. 딱 맞춰서 반납해도 되고요. 어쨌든 기간이 만료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임차인이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해요.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녀요. 당연히 임대인인 렌터카 회사에서는 기간이 끝났으니 반납을 하든 연장을 하든 하라고 연락이 와야 되겠죠. 내가 렌터카를 반납할 시간이 지났는데 렌터카 회사에서 당연히 전화가 올 거예요. 아니, 시간 지났는데 왜 반납 안 하냐고. 더 쓰실 거면 연장을 하시고 아니면 지금 당장 반납을 하시고 이렇게 연락이 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요때 민법상 임대차가 갱신됩니다. 렌터카 48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니고 있고 렌터카 회사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여기 언제까지 연락이 없는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상당한 기간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한 기간. 그래서 그 상당한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나중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판단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러면 묵시의 갱신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어요. 효과. 일단 계약 조건은 이전의 임대차하고 동일합니다. 계약 조건은 이전의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이 돼요. 그런데 635조가 적용이 됩니다. 635조는 뭐였었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거였죠.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기간은 약정이 없는 걸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간은 약정이 없는 거. 그래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가 됩니다. 꼭 오늘 기억하세요.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 자, 세 번째 갱신 방법이 있었죠.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지상권에서 봤죠. 뭐였었죠? 네. 어느 한쪽이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을 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지상물 매수는 거절하지 못했죠.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랬죠. 이걸 갱신의 간접적 강제, 갱신의 심적 강제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지상권 283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지상권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로 왔더니 643조에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안 됩니다. 동산 임대차 안 됩니다. 토지 임대차입니다. 그 토지 임대차 중에서 남의 땅을 빌린 거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의 토지 임대차.
나무를 심는 목적, 식목, 소금을 채취할 목적, 체염, 소말, 양, 돼지를 기를 목적, 목축. 이렇게 네 가지.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아까 622조 대항력은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만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643조는 토지 임대차인데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고, 두 번째, 이 임대차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땅 위에, 남의 땅 위에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을 해. 건물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소금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지상물이 현존을 해. 이때 283조를 준용하라 이렇게 놨어요. 283조를 준용하라.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거를 거절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은 이 지상물 청구는 거절하지 못한다. 무조건 사야 된다. 건물이 됐든 나무가 됐든 소금 창고가 됐든 축사가 됐든 임대인은 그걸 사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에는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이게 다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토지 임대차에서만 인정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민법상 임대차는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입문서에는 없지만 임대차의 특별법은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갱신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입문 과정에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게 될 때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구별을 하자라는 거예요. 민법상 임대차를 본 김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존속기간과 갱신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미리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드시면 듣고 넘어가세요. 이걸 뭐 지금 완전하게 구별해갖고 머릿속에 암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자, 먼저 민법상 임대차는 존속기한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갱신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게 일단 머릿속에 조금 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는 존속기간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하면 일단 최장기간은 없어요. 최장기간은 규정이 없고 민법 임대차하고 똑같아요. 최단을 규정해 놨는데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단을 규정해 놨는데 뭐라고 규정해 놨냐면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최소 2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최소 2년을 내쫓기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뿐만 아니고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으로 보니까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었는데 주택임대차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인은 해지 통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고요. 요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으로 정했을 때 그래도 기간은 2년이잖아요. 그런데 요 임차인만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1년으로 정했다.
그래도 기간은 2년이다. 그런데 임차인만, 임대인은 안 되고 임차인만 1년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예컨대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임차인만은.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차는 존속기한을 이렇게 규정해 놨다는 거. 최장은 규정이었고 최단만 규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갱신. 두 가지. 약정갱신. 가능하죠? 법정갱신. 가능합니다. 갱신에 간접적 강제는 없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하나를 더 추가.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 요거를 이제 작년에 신설을 했죠. 주택임대차가 갱신이 되는 방법. 주택임대차가 갱신이 되는 방법. 합의로 갱신하는 경우,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의 경우.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약정갱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묵시의 갱신. 요건. 자,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은 요건이 기간이 만료돼야 되죠.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죠. 임대인이 아무 말 안 하죠. 요때 묵시의 갱신이 돼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그게 아니고 요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끝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요 사이. 2개월, 작년에 개정이 됐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요 사이. 요 사이에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 따위에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나가달라, 재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4달 동안 아무 말을 안 했어. 4달 동안. 요 경우 하고요, 요건이. 기간이 만료가 되기 2달 전까지, 2달 전까지. 언제부터인지는 없어요. 2달 전까지, 요때까지. 임차인이 나가겠다 라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요럴 때 법정갱신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이 만료돼야 되는데 주택임대차는 기간 만료가 아니고요.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기간이 만료되기 2달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걸 요건으로 합니다. 그럴 때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갱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7달 전에 나가라고 했다.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했다. 그런데 6개월부터 2달 사이에는 아무 말 안 했다. 그럼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갱신을 막으려면 4달 동안 6개월 전부터 2달 전 요 사이에 한 번이라도 나가라 소리를 해야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이 이렇게 돼 있다. 효과.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해요. 보증금, 차임 다 동일해. 조건은 동일한데 기간은 2년으로 봐요. 정함이 없는 게 아니고 2년으로 봐요.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2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단 기간은 2년이 돼 임차인만,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해지 통지. 임차인만. 임대인은 안 돼요.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요. 이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해야,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가 됩니다. 요게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가 됩니다.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 자, 세 번째. 작년에 들어온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자, 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요거 임대인의 법정갱신의 요건 6월부터 2월까지 요거 사이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자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갱신 요구.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 하도록 해놨는데, 요때 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여기 9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 9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9가지 중에서 중요한 2가지를 일단 생각해 봅니다. 하나가 임차인이 이익이, 즉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이때는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임대인이 나가주세요. 내가 실제 거주할 거예요. 실거주할 목적인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이 갱신 요구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가 이제 집이 2개가 있는데 하나를 팔았어요. 나 여기 들어와서 살 겁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요 경우 9가지 정당한 사유 중에서 2가지.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와 임대인이 그 주거용 건물에 실거주 목적이 있는 경우, 요때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갱신 요구한 갱신이에요. 자, 이때 이 갱신 요구권은, 주택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2+2라고. 2+2 법이라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고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그럼 거절을 못하죠. 그럼 갱신이 되겠지. 자, 그 효과. 갱신 요구에서 갱신되었을 뒤의 효과. 일단 요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의 효과는 법정갱신의 효과하고 똑같아요. 법정갱신의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갱신 요구한 갱신은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고요. 법정갱신하고 효과가 똑같아요. 단 기간은 2년이 되고요. 단 임차인만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됩니다. 요게 좀 웃겨요. 임차인이 더 살겠다라고 요구한 거예요. 갱신을 요구한 거야. 그래서 갱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차인은 나가겠다고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만들 때 임대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니,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서 갱신해가지고 2년이 됐는데 왜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놨냐. 임대인이 호구냐.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존속 기간에 관한 것과 갱신에 관한 것 3가지. 특히 법정갱신, 민법상 법정갱신과 구별해야 되고요.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갱신과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는 없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 신설이 됐다는 거. 그 계약갱신 요건은 이렇게 행사한다는 것까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주택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한 및 갱신에 적용이 없고 요게 따로 적용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여기도 존속기간 하고요. 갱신이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존속기간 및 갱신. 자, 존속기간. 역시 상가 건물 임대차도요. 최장은 규정이 없어요. 최단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단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똑같아요. 주택임대차고.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놨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1년으로 본다라고 해서요.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1년을 보장해 줍니다. 1년을. 여기에다가 또다시 1년 미만으로 정했어. 예를 들어 6개월로 정했어요.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정했어요. 6개월로 정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봅니다. 단 임차인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6개월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6개월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6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구조는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죠. 기간만 1년으로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갱신. 자, 여기도요. 세 가지. 약정갱신이 있고요. 법정갱신이 있고요. 갱신 요구한 갱신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한 갱신. 그러니까 민법하고 주택임대차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요건 및 효과가 조금 달라요. 일단 약정갱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 자, 법정갱신 요건 효과. 자, 법정갱신 요건은요.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주택임대차는 6개월 전부터 2달 전이죠. 상가건물은 6개월 전부터 1달 전입니다. 5달. 요 사이에 임대인이 비워달라 해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요때 법정갱신이 됩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차하고 비교하실 게 요게 없어요.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주택임대차는 기간 만료 전 2달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요건입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에는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만 요건이고요.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요건이. 그러니까 딱 요것만 요건이에요. 법정갱신이.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달 전 요 사이에 5달 동안 임대인이 상가를 비워달라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조건이 차임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등등 조건이 전임대차하고 동일해요. 조건이 차임, 보증금 등등이 전임대차와 동일한데 기간만 1년이 돼요. 기간만 1년이 됩니다. 기간만 1년이 되면서 임대는 안 되고요. 언제든지 나가겠다. 통고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그리고 이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나서 3월이 경과하게 되면 해지가 됩니다.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의 법정갱신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법정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 5항입니다. 반면에 상가건물 임대차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10조 1항부터 3항까지입니다. 자, 이 계약갱신 요구, 요건이 어떤가? 상가건물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달 전, 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 구조는 똑같아요. 주택임대차고.
상가 건물 임대차의 갱신 요구권을 주택 임대차에 그대로 갖다가 박은 거예요. 어쨌든 상가 건물 임대차는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에 역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합니다. 자, 여기서 또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아까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9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9가지. 상가 건물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주택임대차와 상가 건물차가 8개가 중복이 되는데 하나가 빠져요. 상가 건물엔 이게 없어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임대인이 상가에 실거주할 목적이라는 건 없잖아요. 상가는 영업용이 주거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거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와 상가 건물 임차에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8개는 공통이고요. 8개는 공통이고요. 주택임대차만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2기 이상 연체하면 거절할 수 있었지만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3기 이상을 연체해야 3회 이상을 연체해야 거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쨌든 주택임대차하고 구조는 비슷한데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6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두 번째, 요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횟수를 제한해놨어요.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제한해요. 전체. 계약갱신 요구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기간이 쭉쭉쭉 10년이 됐어. 그걸 넘어서 가지고는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효과. 요게 또 주택임대차하고 좀 달라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요, 갱신 요구에서 갱신이 됐을 때 하고요, 법정 갱신됐을 때 효과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상가 건물은 조금 다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가 법정 갱신이 아닌 갱신 요구서 갱신되었을 때 일단 조건, 기간을 포함하여 기간은 전임대차하고 동일해요. 동일한데 차임과 보증금만 100분의 5 범위 내 증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의 갱신 요구한 갱신의 효과입니다. 조금 다르죠, 주택임대차하고. 상가 건물은 법정 갱신의 효과하고 갱신 요구한 갱신의 효과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부터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까지 그 존속기한 및 갱신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구별,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이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법이 이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지같이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똑같이 통일시키면 참 좋은데 그때그때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누더기처럼 만들어 놨어요. 조금씩 다르게. 수험생분들이 공부할 때 짜증이 무지하게 나겠죠.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어쩔 수 없죠. 시험 보려면. 짜증이 나시더라도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한 및 갱신, 주택임대차의 존속기한 및 갱신, 상가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한 및 갱신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같이 비교, 이해,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문서에는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지금. 기본서에 가면 다 나오는데, 입문서는 없으니까 지금 요 파트를 자꾸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명확하게 구별을 좀 미리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 존속개매, 갱신까지 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효력을 봐야 되는데, 효력은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